함영주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하나금융의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 회장 체제가 한층 굳건해진 만큼 신사업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 일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해소로 함 회장은 2028년까지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나금융의 중장기 전략 중 가장 먼저 탄력을 받을 분야로는 비은행 부문 강화가 꼽힙니다. 현재 하나금융은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인수전에 도전장을 내밀며 은행의 편중된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보다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기존 해외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북미와 유럽 등 선진 금융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은 4대 금융 중 처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들과 실적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나금융의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희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지주회장이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8년 만에 그동안 괴롭히던 채용 비리 의혹이었죠.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함 회장의 지배력 또한 더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이종용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고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기자. 네. 그 괴롭혔던 채용 비리 의혹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죠. 네. 지난 2016년 그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에 그 신입 행원 채용을 하고 있을 때 이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 신청 때부터 합숙 면접, 이 최종 면접 때까지 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소장님. 예. 1심과 2심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놨었죠? 예, 그렇습니다. 1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 가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이제 함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졌었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파기환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파기환송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용 비리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인사팀에 있어서의 말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것을 위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판결의 주요 요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 비리를 밝힌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된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각기 너무 달라서 1심이 아마 무죄가 났고 2심이 유죄가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이번 대법 판결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네네. 이제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그 어떤 뭐 규정대로 채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때로는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과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모호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좀 들여다보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 사람을 채용시켜라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채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어떻게 보면 고유 권한이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법적인 잣대로 적용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채용 비리라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채용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업무를 이제 방해했다라는 업무 방해죄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용은 기업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 비리와 업무 방해 사이에 있어서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사법 리스크다라고 했었던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성을 띠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점이 필요한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나름대로 조금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따라서 일단 2심 이후에 각 기업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늘렸습니다. 네네. 블라인드 채용이다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어떤 부탁이 관여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류상 사람을 뽑고 그를 통해서 이제 투명성이 제고됐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본다라면 네네.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인재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산업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규정을 무시하고 기업이 필요한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에서 필요한 인재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측에 있어서 업계에서는 또 불만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양쪽의 의견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 됐든 뭐 그동안에 조금 있었을 불공정 거래를 막는다라는 데 더 네네. 방점을 찍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뭐 인재라고 한다라면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인 부분에 이제 계류가 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관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윤 기자, 네. 이게 지금 8년을 끌어온 사건이죠. 네. 그 시작부터 지금 이 대법원까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네. 시작은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된 겁니까? 예, 이게 시작은 2015년 가량에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네네. 이 국정감사에서 이 우리은행의 이 채용 비리 사태를 드러내면서 이제 우리은행, 네. 예,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요 시중은행이나 은행장들이 거의 모두 연루돼 있던 겁니다. 금융권 전반이. 예, 예. 가장 크게는 이제 규모가 가장 큰 은행권이 가장 심각했는데 네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정원이나 이제 금융권 임원의 친인척 명단을 이 채용 관리 대상 명단으로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네네. 이들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이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 전형을 왜곡하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출신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제 채용을 달리하는 그런 관행도 드러나면서 이제 단순한 이 특정 은행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 금융사의 공공성과 신뢰 문제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외에 또 다른 금융들도 같은 혐의를 받았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우리은행인데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광구 전 은행장이 이 인사부로부터 명단을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개입했던 것이 재판에서 드러나가지고 네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청탁 성격의 이 내용을 전달한 것도 나타났지만 네네. 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정황이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청탁 사실까지는 진짜로 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직접 관여했느냐 말았냐에 따라서 이제 무죄나 유죄냐가 이제 갈려진 것으로 그런 자, 그러면 경향입니다. 함영주 회장으로 한번 좁혀보죠. 함영주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1심과 2심이 각각 다른 판결이 나왔었는데 판결은 어땠고 그때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었고 2심에서 유죄로 다시 뒤집혔던 것인데 네. 1심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단과 비슷하게 함영주 회장이 직접적으로 업무방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채용 관련 그 절차에 대해서 개입한 증거는 부족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역으로 뒤집은 거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CEO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인 위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유죄를 결정 내렸고 네. 이번 대법에서는 다시 이제 처음에 1심의 이 판단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해서 서울 고법에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함 회장이나 하나은행, 하나금융의 그 입장은 나왔습니까? 상당히 반겼을 것 같은데. 예, 그 표정 관리는 하는 그 분위기인데 이제 무죄 취지의 선고가 나오면서 함영주 회장 개인의 명의는 별도로 없었고 연락이 따로 되지도 않았지만 하나금융에서는 이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결정에 존중한다. 그리고 앞으로 포용 금융이나 생산적 금융 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인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달려들겠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지금 친정부 행보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네네. 정부 입장에서 처치곤란이 MZ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뛰어든 상태이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사업 진출도 이제 함 회장이 경영 연속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함 회장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예, 함영주 회장은 지난해 초에 연임에 성공했고 네네. 3년이니까 2008년 3월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함영주 회장은 만 70세 연령 제한이 있어서 네, 그 금융권에 뒤로는 네, 네. 더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함 회장의 하나금융에 대한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함 회장의 경우에는 이게 대대로 그 전 회장 같은 김정태 회장의 경우에도 막강하지 예, 않았습니까? 은행장 재임 기간을 포함해서 거의 15년을 이제 재임했었고 그 전에 김승유 전 회장도 이제 금융권 4대 천왕이라고 해서 장기 재임 및 이제 그런 걸로 유명했으니까 이제 함 회장 역시 이제 뭐 그런 명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금융권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의 하나금융은 예외입니까? 예외라고 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 그 폐쇄적인 이사회, 그 참호 구축적인 사회 이사들 구성,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 정관을 바꾼 면에서 하나금융도 벗어날 수 없고 사실 실제로 지난해 그 함영주 회장이 연임을 결정하기 직전에 정관을 그 재임 기간에 70세가 도래해도 그 회장의 임기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정관을 그 탄핵 기간에 기습적으로 그 통과시키는 바람에 네네.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너서클 논란에서 피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사 회생한 함영주 회장. 지금까지 이종용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